네, 시청자 여러분 한 주간 안녕하셨습니까? 이슈를 말한다의 신동호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뉴욕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2달 만이죠. 한미일 3국의 정상들이 3자 회동도 가졌습니다. 이 자리에서 3국의 공조를 굳건히 한다라는 데 의의를 같이 했습니다만 그럼에도 여전히 북한의 거친 발언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어서 한반도의 위기 상황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개 짖는 소리로 우리를 놀려보려고 생각했다면 그거야말로 개꿈입니다.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각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한미 정상회담 그리고 한미일 3국 정상들의 다자회담이 있었습니다만 그전에 유엔에서의 연설이 또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미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 네 분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좀 짧게 듣고 시작을 했으면 좋겠는데 박 소장님이 먼저 열어주시죠. 네,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은 일관된 그동안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일관된 가장 강경한 목소리를 냈는데 이제 문 대통령의 연설을 한번 따져보면 핵심 키워드는 평화다. 문 대통령이 일관되게 강조했던 무려 30번이나 평화를 강조했죠. 근데 한반도의 평화라는데 반대할 국민은 한 명도 없다라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공자님 말씀이죠. 나에게는 인류 보편의 가치로서 온전한 일상이 보장되는 평화를 누릴 국민의 권리를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나는 북한이 스스로 평화의 길을 선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가 한미일 동맹과 공동 보조를 취하는 메시지인지에 대한 국민적 의구심이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예.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총회 연설은 굉장히 놀라웠죠. 사실은 유엔이라는 기구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세계 평화를 지켜내자는 취지로 만든 기구입니다. 거기에서 세계 최강의 대통령이 특정 국가를 지목해서 전면적으로 파괴해버리겠다고 말한 것은 굉장히 이건 심각한 충격적인 내용이죠. If it is forced to defend itself or its allies,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에 대해서는 미국 국내에서도 굉장히 비판적인 시각이 많습니다. 과연 유엔에서 할 소리냐. 지난번에 과거 부시 대통령의 악의축 발언과 비교하는 게 있습니다만 부시는 유엔 총회에서 한 말이 아니거든요. 국내 시정연설 때 한 말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그만큼 이 전면 파괴, 완전 파괴라는 말을 과거의 화용과 분노와 달리 애드립으로 한 말이 아니라 사전 원고에 작정하고 써놓은 단어란 말이죠. 그래서 적절하지는 않았던 표현이지만 그만큼 트럼프는 지금 김정은과의 기싸움에서 밀리지 않고 끝까지 내가 손볼 생각이 있다. 이런 걸 아마 강력하게 시사한 것 같아요. 여기에 맞서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저는 큰 대과 없이 일반적인 원칙을 표명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근데 대과가 없다 보니까 큰 특색도 없고 눈에 띄는 대목도 없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문 대통령이 처해 있는 현실과 좀 똑같다고 생각해요. 트럼프 입장을 발맞추자니 한반도 평화가 위협받고 그렇다고 다시 또 김정은에게 대화를 이야기하자니 굉장히 궁색하고 절반은 괜찮았다고 보는데 절반은 좀 아쉬운 게 있지 않나 때문에 생각합니다. 그 미국의 주요 언론사에서도 당초 이 연설이라든가 회담을 앞두고 문재인 대통령이 선택할 수 있는 입지가 그렇게 넓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죠. 이런 것을 이미 이야기한 바가 있습니다. 아마 그 연장선상에서 말씀 좀 해주신 것 같고요. 예. 19일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서 북한을 이제 완전히 파괴해버리겠다. 예. 또 이렇게 얘기를 했고 아베는 이제 거의 그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을 그 적극 지지하는 그런 방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뉴욕타임즈가 어떤 식으로 얘기를 했냐면
트럼프 대통령과 그 아베 총리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이 이상한 사람 취급받을 가능성이 커졌다, 내지는 있다, 뭐 이렇게 이제 보도를 한 걸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실 걱정하는 거죠, 우리가. 걱정하는 게 뭐냐면 지금 미국의 현지 언론에서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제 유엔 총회에서 연설을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예측된 게 맞는 방향으로 지금 된 게 아닌가. 그래서 사실 걱정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대화를 평화라는 말로만 바꾼 거지. 결국은 그 뉴욕타임즈가 지금 지적한 대로 그 문재인 대통령이 예측한 대로 그 유엔 총회 연설을 했기 때문에 과연 이 한미일 관계에서 또 코리아 패싱, 말만 바꿨지만 또 코리아 패싱을 이들도 이제 다 알고 있구나. 저는 사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지금 이제 결국은 트럼프의 연설은 트럼프와 미국의 입장을 가지고 연설을 하는 것이고 우리 문 대통령은 문 대통령과 대한민국의 입장을 가지고 연설하기 때문에 연설의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정말 트럼프 대통령이 이야기하듯이 정말 북한을 아예 절멸시킬 정도의 그러면 군사적 행동을 취할 것인가? 예. 그게 실제로 불가능하다고 다들 생각하고 있고 그 말씀을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그 다음날 미국의 국무장관도 그것은 아니다. 결국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제재와 압박을 위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이렇게 미국의 국무장관도 말을 바꾸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정도이기 때문에 우리 옛말에 이런 말이 있으면 때리는 사람이 있으면 말리는 사람도 있어야 한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의 입장에서 강하게 북한을 때렸을 때 우리도 동시에 때리면서도 동시에 말리는 자세도 필요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것은 왠가 하면 우리의 국익,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이야기예요. 무조건 미국의 의견이 다 옳은 것만은 아니고 미국의 의견이 무조건 대한민국의 국익에 100% 다 일치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게 아무리 우리 한미동맹이지만 때로는 각자의 국익을 더 강조하다 보면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속에서 입장이 달리 표명되고 그 다른 입장은 조정되어서 동맹이 더 강화되어가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이 무조건 트럼프하고 다른 평화를 강조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적절치 않았다. 이런 평가로 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잠깐만 그거에 대해서 이제 반론을 제가 얘기해야 하시고 되는 거예요. 박수님 하시죠. 지금 뭐냐면 핵을 가진 북한과 핵을 발전시키고 있는 북한과 핵이 없는 북한은 구분되어져야 돼요. 근데 이미 거의 완성 단계에 이른 핵을 가진 북한에 대해서 아무 방법이 없다? 그러니까 우리는 할 게 없다? 그러니까 평화라는 얘기만 얘기할 뿐이다? 이러면 얼마나 무능해 보여요. 그러면 대통령이 아니신 거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아니 제가 그렇게 하고 있죠. 왜냐 지금 미국의 입장이라고 열기가 높아지는 건 좋은데요. 두 분이 충분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하신 것 같고 박수님께 말씀 기회를 김근식 교수 말씀하실 때 유엔 아까 연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가수가 어떤 스테이지에서 노래를 부를 때 그 스테이지의 성격이 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전문가 느낌이 좀 나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국제정치학은 김근식 교수 계시지만 이상주의적 접근이 있고 현실주의적 접근이 두 가지의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상주의적 접근의 결정체가 유엔이죠. 유엔은 평화를 노래하는 장이죠. 장인데 많은 국제정치학자 우리가 아는 뭐 키신저나 이런 사람들은 사실은 유엔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른바 그 다자 외교라는 방식에 대해서 회의적이죠. 그러면 뭐냐 현실주의는 철저하게 국익과 국력으로 보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본다면 지금 평상시 북한의 핵 위기가 없는 상황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그 유엔 연설과 미북 간의 갈등 또 핵 위기가 최고조로 달하는 지점에서의 대통령의 연설은 좀 달라야 된다라고 저는 이제 보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소위 유엔에서의 연설이라고는 믿기 힘들 정도의 엄청난 얘기들을 막 쏟아냈거든요. 막 쏟아냈는데 그 다음날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 외교안보 책임자들이 고민이 좀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소위 북핵 위기가 최고조로 달한 시점에서의 문재인 대통령의 연설은 철저하게 한미동맹에 좀 초점을 맞추는 북한을 억제하기 위해서 제재와 억압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는가 궁극적으로 대화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그런 제재와 압박을 하게 되는 것이다. 그 제재와 압박을 통해서 대화를 이끌어 대화를 뭐 때문에 하느냐? 결국 핵과 미사일을 포기시키기 위해서 한다는 걸로 정리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뭐 어떤 반대되는 의견을 이야기했거나 트럼프 대통령의 연설을 반박하는 그런 연설을 한 게 아닙니다. 동의하는 연설을 했어요. 거기에 덧붙여진 거죠. 덧붙여진 게 뭔가 하면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화가 중요하고
이 북핵의 위기를 어떻게 풀어날 것인가에 대한 우리적 입장에서의 우리의 이야기를 더 한 거에 불과한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봅니다. 대한민국의 진정한 이익을 위해서는 더 필요한 것이 궁극적으로는 대화를 끌어내야 된다는 것이고 그 대화를 끌어내는 여러 가지 상징들이 있는데 이게 유엔이라는 게 큰 장이 열린 거 아닙니까? 세계 100개국에서 어떤 국가 수반들이 지금 와 계신데 이 속에서 당장 5, 6개월 후에 우리가 평창 올림픽이 있습니다. 이 올림픽 마케팅 우리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의 평창 동계올림픽 참가를 적극 환영하며 IOC와 함께 끝까지 노력할 것입니다. 평화의 위기 앞에서 평창이 평화의 빛을 밝히는 촛불이 될 것이라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년 평창에서 만나기를 기대합니다. 걱정을 해야죠. 걱정하는 것이고 여기서 또 중요한 말씀을 하신 게 김건식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만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을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은 타이밍이 중요하거든요. 어느 무대에서 어떤 시점에 무슨 얘기를 했느냐가 중요한데 동북아 안보협력체 구상 그 노무현 동북아 균형자론 뭐 육자회담 뭐 이런 게 연상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시점에서 굳이 다자 안보 체제를 말씀하시는 뜻이 뭔지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을 수 있는 것이거든요. 지금은 100번 양보하더라도 트럼프 얘기가 말폭탄에 불과한 것이라 할지라도 현재 위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얘기하는 것은 정말 본질적으로 미국의 어떤 안보 전문가들 입장에서는 전혀 우리와 다른 생각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그 잘못된 신호를 줄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국민들을 걱정하게 하는 대목이라는 얘기입니다. 저도 한번 김 교수님 말씀 듣고 계시죠? 네. 김정은이 계속 비핵화를 포기하지 않고 비핵화를 결단하지 않고 계속 질주를 하게 되고 핵무장을 하게 된다면 우리는 원치 않는 전쟁도 불사할 수밖에 없다. 그렇죠. 이런 이야기를 해주는 것들이 사실은 필요할 수 있죠. 근데 그 부분을 아마 뺐던 것들은 이제 두 분 말씀하신 것처럼 좀 아쉬움이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동북아 다자에 대해서는 저도 그 부분은 조금 생뚱맞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면에서 동북아 다자 안보 협력체 이야기는 말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아마 그것도 제가 짐작하기에는 그게 어떻습니까? 필요성 측면도 있습니다만 실현 가능성 측면도 그렇죠. 좀 봐야 되지 어렵죠. 않을까요? 어렵고 사실 그것은 아마도 동북아 다자 안보 이야기 한 것도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유엔이 가장 대표적인 집단 안보 보장 체제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 유엔이라는 무대에서 동북아에도 다자 안보 시스템이 필요하다는 이야기를 원칙적으로 한 건데 시기적으로는 좀 생뚱맞다는 생각을 저도 했습니다. 아베의 역할, 아베의 움직임을 보실 필요가 있어요. 트럼프와 아베가 옆에 나란히 이제 앉아 있는 거죠. 그러면서 너무나 반가워하면서 이제 막 인사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대화를 어떻게 했냐고 그 일본 신문 산케인가 거기서 나온 걸로 알고 있는데요. 뭐라고 됐냐면 이렇게 말을 했대요. 그는 아베 총리에게 트럼프는 북한은 일본을 초토화하겠다고 했다. 놀랄만한 성명이다. 그래서 내가 심상치 않은 상대를 향해 유엔 연설에서 과격한 언어를 말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요. 그건 왜 그랬냐면 북한이 지난 8월 9일 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일본 열도 같은 건 한순간에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지 오래라고 그렇게 말을 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해서 망발한 거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내가 알고 있으니 그거에 대해서 내가 반응을 보여준 것이다. 뭐 이런 취지로 지금 아베에게 설명한 것으로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근데 이걸 보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지금 아베가 하는 거를 문재인 대통령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금 아베가 또 그전에는 뭘 했습니까? 트럼프하고 골프한 거 엄청 자랑하잖아요. 그다음에 또 재밌는 지점이 있어요. 이번에 트럼프의 유엔 총회 연설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와 있냐면 납북 피해자, 여학생에 대한 얘기를 지금 언급해요. 북한이 간첩을 가르칠 어학교사로 쓰기 위해 일본 해변에서 13세 소녀를 납치했다. 다 아시죠? 요코타 메구미. 그 아이 이름인데 그 사건을 언급을 합니다.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 총회 연설에 의해서 과연 왜 그거를 언급했을까요? 결국 북한이 납치했다 뭐 이런 건데 결국 그 얘기는 아베로부터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 아베로부터 들은 얘기를 유엔 총회 연설에서 다 하죠.
그 다음에 또 나중에 하고 나서, 연설하고 나서는 아베에게 내가 왜 그런 말 했는지 또 다 설명해주고 있어요. 그다음에 골프도 같이 치고. 그런데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트럼프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 아세요? 800만 달러 대북 지원하니까 아베는 문재인 대통령한테 그거 적절하지 않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럼 무슨 얘기예요? 코리아 패싱이 말만 그런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아베가 그 트럼프 대통령하고 이 케미가 잘 맞아가지고 너무 친한 베프가 된 거 부러울 일이죠. 그건 사실 저도 부럽습니다. 근데 아베는 그만큼 재빨리 기민하게 트럼프의 환심을 사버렸어요. 아까 골프 이야기 하셨지만 골프를 18홀 돌고 나서도 모자라가지고 9홀 더 돌아가지고 27홀 돌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27홀을 두 정상에 돌았으면 할 이야기 다 한 거예요. 끝난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럴 기회를 못 가진 거죠. 그리고 또 그 27홀 돈 것도 들어보니까 18홀 돌았는데 트럼프가 좋아하는 버디를 한 번도 못 해가지고 버디 할 때까지 한다고 9홀 더 돌았다는 거예요. 배려가 많이 그렇죠. 있었군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아베는 철저히 준비해서 개인적 환심과 베스트 프렌드가 돼가지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트럼프와 아베 사이는 지금 정말 긴밀한 이야기가 오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맞고요. 그러나 이제 문재인 대통령은 뒤늦게 아베보단 뒤늦게 트럼프 대통령에게 지금 접근하고 있습니다만 잘 안 맞고 있죠. 저도 그 부분은 좀 불안한 게 있습니다. 한미 간의 동맹의 신뢰가 조금씩 서로 간에 불편한 시선을 가지고 있는 건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 번째부터 대통령이 되시자마자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사드 보고를 누락했다고 그래서 국방부를 질책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볼 때는 왜 저러지?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한미 정상회담 가서 서로 간에 일정 정도 합의는 했습니다만 트럼프는 바로 한미 FTA 재협상 이야기를 꺼내면서 문 대통령 힘들게 했죠. 그랬거든요. 그리고 나서 문 대통령은 또 베를린 날아가서 북한에 대해서 대화 제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뭐 최근 1일까지 인도적 지원까지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트럼프가 생각하는 대북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이 생각할 때 전적으로 동의하기는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렇다면 아베하고 트럼프처럼 친하기라도 하면 친한 사이에는 뭐 서로 틀린 이야기를 하더라도 서로 의가 상하지는 않잖아요. 근데 친하지도 않고 서먹서먹한 사이에서 대북 정책에 일정한 이견이 노출되기 때문에 제가 봐도 아베와 트럼프 같은 궁합은 지금 한미 간에 없는 게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가 아베처럼 해가지고 미국에게 전적으로 동의해 주는 걸로 해소될 것 같지는 않고요. 저는 우리 대통령이 트럼프의 대북 정책에 대해서 존중하면서 우리의 입장을 밝히는 건 좋다고 보는데 가장 중요한 건 동맹의 신뢰를 깨는 것은 좀 막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맹의 신뢰를 깨는 것은 대통령께서 발언이나 또는 정책 결정이나 행보에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지금 뭐 몇 차례 언급이 됐습니다만 이것이 과거 2002년도 악의축 발언하고 연동지어 봤을 때 우리 지금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흘려들을 수 있는 얘기인가 이게 군사적 행동이 임박한 어떤 사인 아니냐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소장님? 예, 뭐 정말로 이제 더 이상의 어떤 뭐 선전포고를 제외하고 더 강력한 발언이 있겠느냐 할 만큼 사실은 충격적인 발언이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이 한반도에서 전쟁의 공포들을 많이 느끼는 게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도 있고요. 그러나 이제 그 뒤에서 지금 나온 구체적인 이야기가 세컨드리 보이콧 아닙니까? 만약에 정말 그 말씀처럼 뭐 전적으로 파괴하기 위해서 조치를 취한다면 전쟁이 돼야 되지만 그걸 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북한과 거래하는 개인이든 기업이든 이것들을 전부 이제 미국이 통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역시 그런 이제 무력적 수단보다는 경제적 제재 압박을 총동원 하겠다는 것으로 미국의 정책은 분명히 정해져 있는 것이다. 그럼 이건 결국은 경고의 의미지 실제의 의미라기 보기는 조금 어렵다. 조지 부시 대통령이 2002년 1월 9일 날 새해 국정연설을 합니다. 그때 이제 악의 축이라는 단어를 쓰신 건 다 아시죠? States like these and their terrorist allies constitute an axis of evil. 이라크, 북한, 이란을 꼭 집어서 얘기를 해요. 이라크는 신경가스와 핵무기 수십 년간 개발했다. 그다음 북한에 대해서는 미사일과 대량 살상무기 개발했다. 이란은 테러 수출과 민주주의 억압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2003년 3월에 사담 후세인은 48시간 안에 이라크를 떠나라. 선전포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라크 공격합니다. 근데 이제 비교를 해보면 이번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유엔 총회 연설은 2017년 9월 18일에 있었고요. 불량 정권이라는 단어를 써요. 그리고 대상 국가는 북한, 그다음에 이란, 베네수엘라를 언급합니다. 북한에 대해서는 엄청난 인명을 죽일 핵과 미사일 무모하게 추구한다. 이란은 거짓된 민주주의를 가장한 부패한 독재 정권이다. 베네수엘라에 대해서는 부패 정권이 빈곤과 고통을 양산하고 있다. 그리고 나서
로켓맨 김정은이 자살 임무 수행 중이다 라는 얘기를 해요. 그럼 비교를 하면 그 다음에 여기서는 선전포고하고 공격을 했고 부시는 그러면 트럼프는 이 말을 하고 무엇을 할 것인가 라고 예측을 해보자면 군사행동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 아니냐라고 분석할 수가 있는 거예요. 미국이 언제든지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있다라고 파악하고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에 대해서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걱정하는 거예요. 예. 완벽한 그 어법으로 우리 대통령이 유엔에서 연설을 예. 한다면은 지금 당장 주식시장이 어떻게 될 거며 네. 내년에 올림픽이 진행이 되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우리 경제가 불안해지겠습니까? 결국 우리 대통령은 우리 대한민국부터 안정화시켜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거든요. 예. 물론 나아가서 북한에 강력하게 억제하고 북한을 압박해야 되는 책임도 동시에 가지고 있는 것이지만 그러니까 이 두 개의 균형을 가져가야 되고 그러면서도 어쨌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서는 미국과의 신뢰 구축을 해서도 최선을 다해야 되는 어려운 위치에 있는 대통령이 우리 대통령입니다. 예. 그래서 유엔 연설은 결국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하는 연설이에요. 근데 안정화가 아니고 자꾸 불안해진다니까요, 지금. 아니. 양키 고홈 했던 분이 지금 비서실장이시라는 정 의원님이 잠깐만 제가 좀 말씀드리면요. 지금 만약에 그또 일관된 논지 중에 하나여서 저희는 익숙합니다만. 근데 그 아까 정 의원님 말씀하신 임종석 비서실장 과거 전력에 대한 그 걱정 이건 걱정하시지 않아도 되는 게 반전발에 약히고 오면 제가 학교 다닐 때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멀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니 근데 교수님 그 뒤로요. 네. 임종석 그 비서실장의 행보를 보면은 국회의원이 되잖아요. 그렇죠? 학생 때 했고 아무튼. 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라크 파병할 때 왜 그 전투 요원 아니었거든요. 그럴 때 이분이 단식했어요. 네. 네, 단식농속했어요. 그리고 지금 얼마 안 돼가지고 비서실장 된 거예요. 그러면 미국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걱정하는데 미국은 임종석 아니 이건 제가 분위기를 재밌게 하려고 했는데 왜 이렇게 제가 학교 다닐 때 반전발에 양키고 했던 조국 통일위원장을 했기 때문에 저 같은 사람도 있다는 말씀만 드릴게요. 그러면 네. 임종석 비서실장에 대한 청와대에 전달하도록 한 하겠습니다. 말씀 드리면 저 우리 허성문 소장하고 저는 미모 나오네. 그러니까 사람은 다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아니 뭐 저 원치 않게 세 분의 전력을 알게 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번 유엔 연설에 대해서 우리 정부는 설마 전쟁을 하겠느냐라고 하는 조금 아니한 그 인식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물론 이제 우리 한반도에 전쟁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우리가 원치 않는 겁니다만 그러나 피할 수 없다면 그것도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저는 이런 걱정을 해봐요. 아까 의원님 말씀하셨습니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이라고 하는 자리에서 굳이 사전에 원고에 쓴 단어로서 전면 파괴, 완전 파괴를 썼다는 것을 보면서 이게 빈말이 아닐 수도 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냐면 천둥도 자주 굴리잖아요. 소나기 내리거든요. 저는 정말 트럼프와 김정은 사이의 이야기가 잦은 방기가 돼가지고 정말 사건이 터져버릴 수도 있다는 좀 불안감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대통령이나 청와대도 이번에 트럼프의 유엔 연설을 좀 비난만 할 게 아니라 이게 잦은 방기의 끝자락은 아닌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트럼프 했고 문 대통령 연설했고 그 다음날 북한발 그것도 무슨 통신 내지 무슨 기관 이름이 아니고 김정은 자기 이름으로 아주 이례적이죠. 김정은이 직접 얘기한 게 뭐냐면 트럼프가 그 무엇을 생각했던 간에 그 이상의 결과를 보게 될 것이다. 뭐 예를 들어서 망발에 대한 대가를 반드시 받아낼 것이다. 아주 이례적이죠. 김정은 최고 지도자 이런 뭐 그러니까 이 얘기가 서로가 지금 미치광이 전략을 하고 있는 것인지 뭔지는 모르겠습니다. 사실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것이 고도의 전략적이라는지 팩트만 얘기하면 문 대통령의 유엔 연설은 북한에서 철저하게 패싱당하고 있다는 것.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 이제 그거 하나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평화 얘기를 하는데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이 어디 있겠습니까? 보수 진보를 떠나서. 근데 전쟁을 결심할 능력이 없이 어떤 평화가 오는지도 국민들은 걱정합니다. 그러니까 전쟁을 역설적으로 진보 대통령이 해명해야 될 것은 뭔가 하면 불가피하다면 전쟁을 수행할 의지와 자세가 있는지에 대해서 확고한 입장을 군 통수권자로서 보여줄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거는 동맹 하는데요. 동맹에 대해서 한번 써보니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둘 이상의 국가가 서로의 이익이나 목적을 위하여 동일하게 행동하겠다고 맹세하여 맺은 약속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에 ICBM에 핵을 탑재해서 고함을 때리겠다. 우리 동맹국이 위협받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동맹이라고 하면 같이 행동하겠다는 맹서에 가까운 겁니다.
동맹이라는 거는. 그런데 김경수 의원 페이스북에 논란이 됐던 게 전략적으로 미국의 바짓가랑이 밑을 기더라도 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 맹세라는 것은 굉장히 심리적인 측면도 있는 것입니다. 서류도 있지만 내가 맞는데 내하고 동맹을 결의했던 저 사람이 나하고 같이 싸워줄 것이다는 확고한 믿음이 동맹의 대전제입니다. 그 믿음을 흔들리게 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가지 걱정인 것이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전쟁을 하고 싶어하는 국민은 하나도 없다. 다만 전쟁을 결심하고 전쟁을 할 수 있다는 결연한 의지는 평화를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두 번째, 동맹이라는 것은 말로 동맹이 아니고 내가 당했을 때 내 목숨을 걸고 함께 지킨다는 맹세에 가까운 것이다. 박 박사님 걱정이 옳은 걱정이라고 봅니다. 그럼 대통령이 그럼 전쟁을 할 의지가 없는가? 저는 역대 대통령 중에 가장 전쟁할 의지, 또 전쟁을 잘 아는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북한이 미사일 발사나 핵실험 때 대응하는 방식을 보면 그게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역대 보수 정권들도 하지 못했던 저쪽에서 발사하면 우리도 대응 발사를 지금 2번이나 했습니다. 그럴 정도로 강력한 무력 대응에 대해서 확고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우리 탄도 중량을 500kg에서 1톤으로 바꾸는 협상을 바로 해서 성공해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또 하겠다는 게 뭡니까? 핵 추진 잠수함 바로 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핵 추진 잠수함은 잠수함에 작은 핵발전소를 얻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의 무제한에 가까운 작전을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역대 보수 정권도 하지 않았던 강력한 군사적 대응을 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하고 있는 거죠. 다만 그것을 요란하게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경제 체제와 우리의 국익을 지켜내는 데 있어서는 전쟁만 외친다고 그 국익이 지금 다 지켜지느냐는 문제에서 냉정하게 현재 지금 해야 될 일들을 저는 대통령이 차분하게 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결국 동맹 간의 신뢰입니다. 저는 동맹 간의 신뢰라고 생각하는데 허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통령이 또 특전사 출신이고 전쟁을 뭐 두려워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아요. 근데 문제는 동맹의 신뢰라는 것은 동맹이 위급한 상황에 또는 결정적 국면에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정확히 전달해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걸 전달해주지 못하면 의심을 하게 돼요. 박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왜 한미 간의 동맹 신뢰가 중요하냐면 문 대통령이 지금 평화적인 하기 위해서라도 필요한 게 신뢰가 있어야 전쟁을 막아낼 수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하고 신뢰가 없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전쟁을 선택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문재인 대통령이 막겠습니까? 신뢰가 없는데. 두 번째는 문재인 대통령이 그렇게 바라는 대화를 통한 해결을 하기 위해서라도 트럼프하고 신뢰가 있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한 협상으로 끌어내려면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가 없으면요. 김정은이 이쪽을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김정은이 약삭빠른 놈이라 남쪽 대통령이 미국하고 사이가 안 좋고 미국한테 개런티를 못 받는다. 그러면 남쪽의 대화 제의는 그냥 거부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화로 북한을 이끌기 위해서라도 미국과의 관계가 확실하게 신뢰관계가 있어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은 더 중요한 건 아까 말씀한 것처럼 우리와 상관없이 전쟁이 벌어질 경우에 이건 최악의 경우거든요. 진짜 한반도에 전쟁이 벌어지는데 우리는 모르고 있거나 패싱당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최악의 전쟁 상황을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미국과의 동맹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 면에서 저는 신뢰는 지금이라도 만들어 나가야 되고 그 어떤 신뢰보다 훨씬 확고한 한미동맹의 신뢰를 좀 가져야 된다. 그러면서 문 대통령님은 그동안에 했던 발언이나 어떤 정치적 국면에서의 어떤 입장을 보면 트럼프와의 아직 신뢰는 100% 확정됐다고 보기는 좀 힘들다고 보죠. 예. 이번 주에 또 다른 그 이슈의 인물을 꼽자면 혹시 송영무 국방부 장관 그리고 문정인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보죠.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송영무 장관에게 청와대에서 공식적인 경고까지 가는 그래서 한 발 물러서는 상황까지 왔는데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또 안보 특보라든가 정책 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저는 되게 재밌게 본 게 그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보가 다 이 높으신 분들 아닙니까? 거의 멱살잡이를 한 게 아니냐. 국회 가서 저 사람은 완전 아마추어고 학자인데 나온 대로 떠드는 사람이다. 나는 그래서 저 사람을 상종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다는 게 발언의 요지거든요. 이 얘기는 뭐냐면 김건식 교수 도저히 상종 못할 사람이다. 뭐 이 얘기 아닙니까? 예를 들자면 연전이 되고 막가자는 거죠. 그거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아니 이게 뭐 그냥
박상원과 김근식 이 문제가 아니고 국방부 장관과 안보특보 간의 얘기가 굉장히 정제돼서 나오는 게 통상의 예인데 뭐 갈등이 있다 수준이 아니고 약간 좀 막장에 가깝죠, 이게. 그 다음에 그 갈등의 내용을 보니까 그 참수작전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우리 군 내부에 뭐 준비를 하고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문정인 특보가 아니, 국방부 장관이 참수작전 얘기하면 북한이 기분이 좋겠나. 우리한테 적대적 태도를 가질 수밖에 없지 않겠나. 이 발언 뭘 했다. 이러면서 또 설명을 하는 게 제가 영어 발음이 안 좋습니다만 디캐피테이션이라는 것은 참수가 아니고 괴멸이나 와해로 해석을 하는 게 옳다. 제가 생각할 때 참수나 괴멸이나 와해나 뭐가 다른지도 잘 모르겠고 어쨌든 이 갈등이 보여주는 것은 대단히 우려할 만한 것이 마치 노무현 참여정부 때의 NSC 이종석 처장과 그 주변의 갈등을 보는 것 같기도 하고 그다음에 갈등의 수준이 조금 한심하다 이게. 콩가루 집안이다 이야기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 집안에서 정말 너무나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서로 비난하고 싸우는 걸 이제 콩가루 집안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어떤 때입니까? 대통령이 해외 순방에서 나가 있는 때입니다. 대통령이 나가 계실 때 외교안보를 책임지고 있는 국방장관과 외교안보 특보란 사람이 저런 감정적인 언사를 서로 주고받는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정말 두 분의 누구 잘잘못을 따지기 전에 집안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거고요. 저는 그렇게 보고요. 두 번째로는 정말 송영무 장관을 저는 또 좀 비판하고 싶은데 청와대에서 바로 공개 경고하니까 내가 과했다. 사과한다. 그게 팍숙입니다. 그러려면 뭐하러 별을 달고 뭐하러 국방장관을 합니까? 소신 있게 말을 했으면 하든지. 그리고 그 소신을 지키지 못할 거면은 아예 처음부터 끊어지지 말든지. 저는 정말 죽도 밥도 아닌 거라고 봐요. 정말 그러면 국회에서 나와서 정말 했던 발언이 생각이 없는 발언인가요? 아니면 말을 했으면은 스스로 그걸 인정하고 그 소신 있게 끝까지 일관성에 가야 될 거 아닙니까? 저는 그 송영무 장관의 그 다음 또 다시 자기가 과해서 사과를 표명한 것 자체가 좀 이해가 안 가고 마지막 한 가지는 청와대가 들어보면 안보실장의 뜻을 받아서 국민소통수석이 공개적으로 언론에 밝혀서 공개 경고를 한 거거든요. 대한민국 청와대에 안보실장이 대한민국 국방장관에게 경고할 수 있습니까? 이건 굉장히 저는 크게 잘못했다고 봅니다. 아까 이종석 차장 이야기했습니다만 미국의 백악관에도요, 안보보좌관은 국방장관한테 이래라 저래라 말 못하는 겁니다. 청와대의 안보실장이라는 사람이 국민소통수석을 시켜가지고 60만 군대 수장인 국방장관에게 모욕을 주는 것은요, 이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이러면 청와대가 지금 모든 걸 틀어주고 있다는 것밖에 안 돼요. 국방장관이 청와대 대통령의 지근거리 있다는 이유만으로 안보실장하고 국민소통수석한테 꼼짝 못하고 고개 숙이고 이게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제왕적 대통령제 아닙니까? 저는 그 그림을 봤어요. 안보실장이 국민소통수석께서 국방장관한테 공개 경고한다? 저는 그 메커니즘에 이 뭐 옳고 그름 따라가지고 지금 문재인 정부의 제왕적 대통령제의 그림자를 봤습니다. 참 저는 참 이렇게 외국에서 공부하신 분이건 아니면 돈이 많으신 분들이 꼭 자식들 결국에는 우리 국적에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 그거 다 획득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남자인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그냥 병역이 면제되잖아요. 근데 이 문정인 특보도 그래요. 그 장남이 결국 우리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자가 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병역 면제받은 분인데 이 분이 지금 국방에 대해서 우리 국방에 대해서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해가지고 여러 가지 얘기를 합니다. 예를 들면은 저는 그 참수작전 아까 말씀하셨는데 참수작전에 대해서 이제 가리키는 거예요. 송영무 국방장관에 대해서. 그럼 그런 얘기를 딱 들을 때 아니 자식은 군대도 안 보내놓고 저런 얘기를 장관한테 국방부 장관한테 막 하면 우리 국민들께서는 과연 어떤 생각이 들까. 사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예, 저는 조금 다른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참수부대, 우리 있을 이유가 있으면 있어야 되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떠들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 장관도 조금 경솔한 면은 분명히 있었다. 우리는 북한 또 우리의 주적들에 대응하기 위해서 모든 군사적 대비 또 대처 다 준비해놔야 됩니다. 어떠한 경우도 상정 다 해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대가
것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면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됩니다. 예. 이제 그런데 그것을 밖으로 드러내놓고 떠드는 것이 과연 전략적으로 옳은 일이냐의 문제는 따로 따질 필요가 있고요. 저는 문정인 특보 얘기를 좀 하고 싶은데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10년 전 문정인 특보가 DJ 노무현 정부 때 안보 문제에서 맹활약을 하셨고 10년이 지났고 연세도 10년 정도 더 드셨을 겁니다. 이분은 연세대 명예교수가 아니고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특보입니다. 특별하게 보좌하는 사람입니다. 보좌관입니다. 즉 비서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비서는 뭐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말이 없어야 됩니다. 자기가 판단하는 지혜를 총동원해서 대통령을 보좌하는 역할입니다. 이분이 이런 얘기했습니다. 정부에서 월급 받는 자리가 아니다. 그럼 특보 안 하시면 되죠. 그렇게 북한 문제나 국제관계 다자안보 문제에 대해서 확고한 소신이 있다면 특보 자리를 사임하고 김근식 교수님처럼 자유로운 교수의 입장에서 충분히 얘기하는 것은 그걸 대한민국에 누가 뭐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갈등 유발의 중심에 선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보좌관으로서 해야 될 자세는 아니다. 제가 한 말씀만 충언을 드리면 비서보좌관은 모든 영광은 내가 모시는 VIP한테 가는 것이고 모든 잘못은 내 탓이다는 자세가 제가 알기에 비서의 기본 자세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맞는 말씀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문정인 교수님을 잘 압니다. 또 워낙 또 호방하신 분이시고요. 또 좋으신 분인데 저는 그 문정인 교수님의 그 발언 이런 것들을 보면서 특보라는 직함하고는 어울리지 않는 분이라는 게 저도 맞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워낙 자유로우신 분이고 할 말을 다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문제는 뭐냐면 문정인 교수님이 대통령을 자주 못 만나 뵙는 것 같아.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특보인데 특보가 스페셜 어드바이저 아니에요? 그러면 대통령을 계속 자주 만나 뵙고 지금 대북 정책은 이렇게 해야 됩니다. 제가 볼 때 국방장관의 이 계획은 좀 잘못된 것 같습니다라고 조언을 해드리면 되잖아요. 근데 만날 기회가 아마 없으니까 하도 답답하니까 언론에 대고 말씀하시는 게 아닌가 싶어요. 예. 대통령 특보는 대통령을 만나서 이야기하면 되는 겁니다. 여기서 궁금한 게요. 예. 그 엄중 주의 조치 경고 이 부분을요. 지금 대통령이 안 계실 때 회의를 열고 임종석 비서실장 얘기가 또 나왔는데 임종석 비서실장이 그 안보실장을 통해서 전달했다. 지금 이렇게 기사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걸 주도한 분이 누구일까요? 임종석 비서실장이 주도해서 결정하고 그다음에 안보실장을 통해서 전달하게끔. 왜냐하면 급수를 맞춰야 되니까. 그렇게 한 것인지. 그다음 왜냐하면 사후적으로 대통령한테 보고했다고 하니까. 그러면 사전적으로는 대통령이 몰랐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모르실 경우에 대통령이 없는 가운데 주도적으로 비서실장이 했다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청와대의 그 움직임이 다 보이는 거예요. 임종석 비서실장은 그냥 마음대로 이제 본인이 생각대로 뭔가 결정을 해서 움직이고 있구나. 이런 우려를 할 수가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우려의 말씀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뭐 비서실장 자기 개인 생각대로 하는 것은 불가능하고요. 청와대 내에 어떤 수석 보좌관 회의를 거쳐서 결정이 되었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수행하고 가신 보좌관들도 있지만 남아있는 수석 보좌관들이 계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저는 뭐 교수님 지적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아쉬움이 하나 남는다면은 대통령이 자리를 비우셨을 때는 총리가 국내에 계시지 않습니까? 총리가 내각을 통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면 어떤 내용이 회의를 통해서 결정이 됐다면은 그 내용의 전달을 총리를 통해서 하도록 했더라면은 모양새가 아주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면에 있어서 아쉬움은 좀 있습니다. 이를테면은 송 장관에 대한 경고가 필요했다면은 그렇죠. 좀 형식적인 측면에서는 아쉬운 부분이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저는 또 하나 좀 여기서 중요한 부분을 저희가 좀 놓쳐서는 안 된다고 보는 것이 지금 한반도 상황이 이제 긴장이 고조되어 있는 상황인데 국방부 장관과 외교안보 특보의 설전이 이렇게 공개가 됐다. 어떻게 봐야 됩니까? 건강한 토론의 일환이 나온 겁니까? 아니면 심각한 내부적 문제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노선 갈등은 있을 수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그 존재의 근거가 있는 것 아닙니까? 국방부는 국방부로서의 존재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통일부는 통일부로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외교부는 외교부로서의 이유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 이건 우아한 얘기고 현실적으로 들어가면 정부로부터 예산을 받아야 되는 것이고 그 예산이 그 부처의 이익과 직결되는 것인데 외교부는 외교가 중요합니다. 예산이 많이 오는 것이고 통일부는 남북 교류 협력을 많이 해야 예산이 많이 오는 것이고 국방부는 우리가 지금
전력이 많이 딸립니다요. 예산이 오는 것입니다. 그건 당연한 것인데 그 각자의 이해 아니면 노선의 갈등이 없다고 하면 거짓말이죠. 그 노선 갈등을 조정하려고 컨트롤 타워를 두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NSC가 있는 것이고 NSC 회의를 대통령께서 자주 주재하는 것이고 이 속에서 녹여놔서 하나의 기조로 통일돼서 나와야 되는 것이지 이런 형태의 그러니까 갈등도 갈등 나름이지 이런 정도의 좀 수준 이하의 갈등이 드러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노선 자체가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닙니까? 그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문재인 대통령이 핵실험과 ICBM 발사 이후에 급격하게 강경 정책을 선회한 측면이 있잖아요. 사드 추가 배치해버리고 그다음에 뭐 대북 제재에 대해서 강력하게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 문재인 대통령을 지지했던 외곽에 있는 시민단체 중심의 진보 진영은 상당히 떨떠름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 시민단체 중심의 자문 역할을 했던 분들의 아마 입장을 문정인 교수가 좀 대변하는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송영무 장관 같은 경우는 뭐 타고난 무장이지 않습니까? 무장이고 또 오랫동안 그 군대에서 실제로 야전에 있었기 때문에 북에 대한 인식 자체가 다르죠. 그렇기 때문에 나라를 지킨다고 하는 군의 어떤 원로들과 군의 동료들과 군의 후배들을 대변하는 입장에서 아마 그런 입장들을 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마 각자 자기의 처지에 있는 존재 기반에서의 어떤 의견들을 제시한 건데 뭐 청와대 내에서 노선을 갈등으로 저렇게 불거졌다면 심각한 이야기고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NSC를 중심으로 해서 물밑에서 굉장히 성숙되게 진행을 해서 동일한 결론을 내고 결론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조율된 의견들이 나간다고 생각합니다. 노무현 대통령 때를 보면 정답이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때 그 차영구 국방실장이셨나요? 그분이 그 NSC의 그런 결론과는 다르게 이분이 얘기를 했어요. 무슨 말이냐면 이라크 파병할 때 전투력 뭐 보내야 된다. 이렇게. 그리고 나서 이제 언론에 NSC와 갈등이 있는 것처럼 비춰지는 여러 가지 이제 얘기들이 나왔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움직였는지 아십니까? 시민단체에서 이제 나왔어요. 그래서 경질하라고. 그는 이제 뭐 이라크 파병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잠시 말씀을 드리면은 그때 뭐 이렇게 노무현 대통령을 오히려 지지했던 계층에서 파병 반대를 많이 하셨죠. 그 반대하는 분들의 논리를 들어보면 맞는 이야기예요. 근데 또 파병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것 또한 만든 이야기입니다. 그게 늘 이제 그렇죠. 어려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예. 부딪히는 거죠. 그럼 이걸 어느 선에서 조정해내고 그리고 우리의 동맹인 미국이 요구하는 바를 어떻게 잘 부응해서 맞추어주는가. 이게 우리의 국익을 가장 잘 지켜내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그런 면에서 보면 과정상에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지만은 지금 세월이 지나서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은 결국 어떻습니까? 비전투병을 파병했지만은 3,000명이 넘는 큰 인원을 파병을 했고 파병을 통해서 한미 관계는 나름 다시 공고하게 회복을 했고 그러면서도 국제적으로 미국의 체면도 세워주는 입장을 우리가 섰던 것이고 여러 가지 우리 국익에는 결과적으로 좋았다.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러나 그것을 결정하는 과정은 정말로 극단적인 갈등이 있었고 또 그걸 결정했던 대통령은 지지율이 폭락을 해서 정말 국정을 수행하기조차 어려웠던 그런 상황이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표의 이런 갈등이 벌어지는 것도 노선일 수도 있고 개인적 충돌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우리가 볼 수 있지만 근본적인 상황이 뭔가 하면 우리 한반도 대한민국을 둘러싸고 있는 한반도가 굉장히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다는 거죠. 국민들 보기에 볼성산업뿐만 아니라 큰 불안감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빨리 청와대가 잘 정리정돈을 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참 무겁고 어려운 주제고요. 사실 말씀하시면서도 좀 조심스러운 측면도 있으셨겠습니다만 이제 모든 기탄 없는 말씀들이 사실은 우리의 위기를 어찌든 최대한 좀 억제하면서 발전적인 방향을 찾자라는 의미니까 짧게 외교 안보 문제와 관련된 네 분의 재언이랄까요? 고견을 한 30초씩 듣고 정리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키아벨리 얘기를 인용해서 좀 제의를 하고 싶은 것이 공동체의 지도자가 당위와 현실을 헷갈릴 때 그 공동체는 재앙이 온다. 원하는 것과 할 수 있는 것을 헷갈릴 때 그 공동체는 재앙이 올 것이다라고 마키아벨리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조금 더 노련해지고 프로페셔널한 모습들을 좀 보여줬으면 좋겠고 그것은 우리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어떤 현실적 기반이 있는가를 냉철하게 좀 봐야 된다.
당위보다 현실을 좀 더 엄중하게 볼 필요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예. 빌려서는 안 되기 때문에 마키아벨리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막스 베버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예. 정치인은 신념윤리가 있고 책임윤리라는 걸 두 개를 다 해야 되거든요. 신념윤리는 자기가 어떤 것이 옳다라고 강조하는 거고요. 책임윤리는 그 옳은 것을 실현해내는 기술입니다. 실력입니다. 저는 문재인 대통령 신념윤리 좋다고 생각합니다. 한반도 평화 지켜내야 되고요. 북핵 문제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을 외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러한 신념윤리를 실제로 실현해내고 관철시켜내고 성공시켜낼 수 있는 자기의 능력, 원칙을 실현을 시킬 수 있는 이제는 대통령의 자리이기 때문에 실현 가능한 방법들 현실적으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두 분이 상당히 부담되시겠네요. 두 분도 밀리지 않으실 거라고 보고요. 네, 정 의원님. 이럴 때는 그 막스 베버나 뭐 그런 얘기 안 해야 돼요. 그래 안 돼요.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그 북한 핵을 갖고 있는 북한,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잊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이 강대국이 아니라는 거. 얼마나 저도 강대국이고 싶어요. 근데 우리 강대국 아니잖아요. 인정해야 된다니까요. 그다음에 지금의 미국의 대통령이 오바마가 아니고 트럼프라는 거. 이거를 진짜 잊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예, 정권을 담당한다는 것은 무한 책임이면서 동시에 문제 제기자가 아니라 문제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됩니다. 지금 정권에 참여한 분들 중에 일부는 문제 제기자로서는 유능했던 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진정한 실력, 문제 해결자로서의 능력을 보여줘야 한다. 그리고 이 정권을 만드는데 지지해 줬던 많은 분들 가운데서도 문제 제기자로서의 그 동지로서의 의식을 이제는 좀 버리고 문제 해결자로서의 그런 동지적 의식을 가져줄 때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고 대한민국을 반듯하게 올려놓을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오늘도 변함없이 한 말씀 드리면서 인사 가름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정치인이죠. 윈스턴 처칠 전 영국 총리가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건설은 더디고 수년이 걸리는 힘든 작업이다. 그러나 파괴는 단 하루의 무분별한 행동만으로도 가능하다. 저는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미국 본토를 우리의 핵전쟁 마당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They will be met with fire and fury. 김종은 동지께서 결단을 내리시면 They should be very nervous because things will happen to them like they never thought possible. We will have no choice but to totally destroy North Korea. 사상 최고의 초강경 대응 조치 단행을